CC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저희가 대단히 이례적으로 아침 일찍 녹화를 해가지고 방청객도 아무도 없고 둘 다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밤을 새고 새벽에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그러시고 온 겁니다. 눈이 뻘개가지고 기본적으로 DNA 구조가 틀려요. 저는 부지런한 인간. 그래서 오늘 과연 저희가 입 밖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정상적일지 방청객도 아무도 없고요. 거의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 자, 지금은 경선으로부터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죠. 이슈죠. 이벤트 곧 있을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근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통상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요즘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본에서 지진이 날까봐 여러 가지 핵 문제라든가 또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또 이라크 축구 선수가 사망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헤딩으로 골 넣는 사건 이런 거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뒷발로 골 넣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의 시간을 보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 녹화된다는 걸 수요일 날 전제하시고 저희 방송을 다음 주에 들으시면 되는데 현재 시간까지는 야당 단일화 경선 이 경선의 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대충 큰 틀은 30%는 순수한 여론조사. 그죠? 그리고 30%는 일단 TV 토론을 보고 그렇죠. 일단 사전에 선거인단 그 선거인단이 아니라 뭐죠? 선거인단 맞죠? 선거인단이 아니라 2,000명 시민 그러니까 2,000명이 TV 토론을 보고 그분들이 TV 토론을 본 다음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문자가 가서 당신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무작위로 물어보고. 뽑는 거죠. 무작위로 보낸 다음에 물어보고 참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TV 토론을 보라고 하고 목요일 날 밤에 예정돼 있는 TV 토론을 보라고 하고 그리고 TV 토론을 보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그죠? 다시 묻죠. 네, 다시 묻고 그럼 그 받은 사람이 TV 토론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10월 3일입니다. 있는 경선에 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 그렇지 그 사람들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세 가지인데 30% 여론조사하고 그다음 30%는 TV 토론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TV 토론은 두 개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MBC 거를 하나 보고 SBS 토론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요걸 하나 보고 2,000명에게 다시 물어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그럼 결정하면 그 결과를 바로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처음에는 그 양반들도 다 경선 현장으로 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죠. 요 30%는 TV 토론을 보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첫 번째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고 또 두 번째 TV 토론을 보고 결정하고 결정한 결과는 바로바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뚜껑을 까는 건 TV 토론을 본 그 2,000명. 그러니까 배심원단이죠. 이제 이름이 기억나네. 그렇죠. 배심원단 제도라고 했죠. 배심원단 제도를 2,000명 일단 이 배심원은 오지 않는 겁니까, 현장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에게 묻고 그 결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럼 배심원들이 본 TV 토론 결과는 누구를 몇 프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하고 두 번째는 합산을 해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결과는 바로 나오게 돼 있죠. 금요일 날. 그러면 금요일 날 바로 나오겠네. 네, 금요일 날 바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토요일까지 투표인단을 모집합니다. 네, 그렇죠. 투표인단은 그냥 무작위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단하고 틀립니다. 투표인단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나 1688
1003번, 10월 3일이니까요. 1688 1003번에 전화해서 나 투표인단이 되겠소. 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르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그것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3만 명을 연령별, 지역별 편차를 보정해서 지역은 동서남북으로 나누죠. 연령별, 지역별 편차를 보정을 해서 3만 명을 추출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거기서 이제 소위 그 조직표이 아니냐. 그게 이제 전체의 40%. 예, 이게 크죠.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사실은 앞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론조사는 뭐 사실 그 큰 경향성 나왔고. 경향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론조사는 박원순 변호사가 유리하죠. 그게 이제 거의 한 20% 가까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론조사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네.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도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눠서 1000샘플씩 뽑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휴대폰 조사하는 거죠,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KT 조사입니다. 아, KT 조사. 예. KT 조사는 사실 실조사하고 차이가 좀 나는 걸 항상. 좀 나죠. 예. KT 조사. 실제 전화 조사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실제 전화 조사입니다. 아, 그럼 휴대폰 문자는 안 들어, 휴대폰 안 들어가요? 휴대폰은 아니죠. 휴대폰 이건 민주당에 또, 뭐랄까요. 저게 좀 들어간 것 같네요. KT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이거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과 박원순 그 변호사 쪽의 입장이 조금씩 갈리는데,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60%가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좀 아니죠. 네. 여론조사 30%와 그 다음에 배심원단도 변형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무작위로 추출했기 때문에. 네. 근데 무작위로 추출하고, TV 토론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배심, 그거 맡기는 그게 여론조사 영향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죠. 30%. 근데 조금 틀릴 수 있고. 그날의 이제 토론에 따라 좀 달라질 토론에 수 따라서. 있죠. 근데 이제 토론도, 약간 우려가 되는 건 국민들이 보통 시청자들이 토론을 보면서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뭐 그런 발언은 아닌데 그 내용보다도 형식에 많이 좌우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TV 토론 본 실질적으로 신문 방송학이나 이런 데서 그 연구한 결과 아닙니까? 그분의 외모, 그렇죠. 그다음 그분의 말투, 목소리 이런 걸 보고 대부분 제스처, 결정을 한다. 제스처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됐나요? 나경원 의원이? 네. 이건 후보자 인신공격이나 비방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컨텐츠가 전혀 없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가 한나라당에서 되잖아요. 그건 뭐 외모, 그 다음에 말투.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죽이면 한 방에 가는데 훅 하고 가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그런 영향이 꽤 있죠. 꽤 있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 연구조사 결과에서 나온 거죠. 여러 선거를 통해서도 입증됐어요. 입증됐고요. 그래서 TV 토론 박원순 변호사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조리 있게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약간 말을 좀 이렇게 끄는 경향들이 있어서. 박원순 변호사는 그 말투가 좀 드라이해요.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특유의 논리 정연하긴 한데 좀 드라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좀 착착 귀에 꽂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착착 감기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거고. 이 새벽에도 새벽 깔때기! 성균관대 특갈 갔더니요. 학생들 3명이 깔때기 사와갖고 거기다 사인을 해달래. 새벽 깔때기.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방송이나 사람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설득을 했지만 대중 연설을 통한 아주 다중을 설득하는 것, 그다음 방송을 통해서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것, 국회에서 또 상임위 활동을 이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7년을 했잖아요. 방송 활동도 오래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 기능이나 말하는 능력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거는 박원순 변호사보다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럼 방송에 훈련된 사람인데요. 그리고 방송도 방송이지만요. 국회 상임위원회 이 토론이 아주 극한 점에서 맨날 싸우고 토론하고 이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많이 훈련이 됩니다. 저도 원래 말을 잘 못했었는데 누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이유가 제가 과묵한 성격 때문에. 주무실 때 과묵하죠, 주무실 때. 잘 때도 중얼중얼 그러면서 자꾸 됩니다.
그래서 방송 토론을 보고 배심원단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박영선 의원한테 꽤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박원순 변호사 측의 그렇죠. 아픈 네. 소리고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사실 여론조사 아니냐. 방송 토론 보면 얼마나 영향을 받겠냐.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지 않죠. 네. 영향 많이 받는다고. 왜냐하면 문자를 받고 내가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예. 사람들이 챙겨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안 보는 네. 상황에서는 모르겠는데 관심 있게 챙겨보게 되면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은 누가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럼 박원순 변호사가 아이디어가 좋고 그런 게 많아서 가만히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투 자체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말을 많이 하고요, 빨리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방송 전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로 항상 뛴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했지 선동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 박영선 의원은 기본적으로 방송에서 오래 훈련이 됐고 목소리는 또박또박하고 아나운서 출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나운서에서 기자했다가 국회의원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을 때 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의원이 이 토론에서도 월등히 유리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 확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간격이 좁아질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박원순 변호사한테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 이 30%도 사실 민주당의 방안이 꼼수가 들어간 거죠. 나머지 40%가 가장 큰 문제죠. 40%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40% 넘어가기 전에 방송에 있어서 이제 보통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통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인데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요. 100분이거든요. 네. 100분을 이 토론과 방송과 카메라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 100분이 무척 깁니다. 길죠. 근데 카메라에 익숙해 있고 토론에 능한 사람들,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100분이 짧아요. 그러니까 더 여유 있다는 얘기죠. 100분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게 내가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당황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비정치인은 당황합니다. 정치인은 당황했다가 바로 거기서 반격의 기회를 모색을 해요. 이게 훈련된 거라고. 그러니까 상임에서 훈련됐다라고 하는 식 단순 방송인들은 이게 밀리고 있다고 하면 당황해서 거기서 주저앉는 경향성으로 가는데 확 무너지는데 정치인들은 공격을 받았다가도 계속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00분 내내 모색을 합니다. 근데 아마 박원순 변호사는 이건 내가 내 페이스대로 안 가네? 이게 밀리는 것 같네?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가장 확 무너지진 않아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그러는데, 시청자 눈에 그게 꽂힌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 예리한 분석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냥 분석된 게 아니라 제가 오랜 방송 토론에서 몇 번 공격을 받고도 계속 되살아나는 모습으로부터 스스로 터득을 한 거죠. 이런 아침 일찍 깔때기를 듣기 처음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의원님 알아왔지만, 보통은. 이른바 이게 모닝 깔때기라고. 얼리버드 깔때기. 얼리버드 깔때기. 보통 오후나 밤에만 만나기 때문에, 밤 깔때기만 보다가 아침 깔때기 보니까 잘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30%의, 뭡니까. KT. 기본적으로 KT 같은 경우에 등록된 사람들이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휴대폰이나 20, 30대는 이제 KT 등록된 전화 없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없죠. 근데 KT를 굳이 했다는 것도 역시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 왜냐하면 박원순 변호사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율 추세가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민주당의 꼼수가 들어갔고,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캠프 쪽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페이스와 의도에 끌려갔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초반 그림 짜고 구도 잡는 데는 다 끌려갔어요. 박원순 변호사가 지지율이 월등히 높고 본인 역시 한 방에 지지를 받고 좀 안철수 원장으로부터 한 방으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을 믿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한 방에 가자. 그런데 큰 틀에 있어서는요. 오늘도 한 신문을 봤더니 문재인 이사장과
박원순 변호사와 이해찬 총리인데 이해찬 총리는 옆으로 얼굴을 돌려고 잘 안 보였고요. 옆모습 나오고 이해찬 총리 이제 뭐 금방 알 수 있을 거고 문재인 이사장하고 정면으로 같이 서 있었어요. 저는 큰 틀에서 이런 이미지가 꽤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제 우려하는 측면은 이런 측면이 있죠. 그 박원순 변호사 측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총력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총력이죠, 총력. 네,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의 이제 그 의원들을 만나보면 박영선 의원이 돼야 된다. 라고 그래 이제 당의 존재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더 또 이 상황을 크고 넓게 보는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솔직한 얘기로 박원순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원사이드하게 되면 민주당이 본선에서 충분하게 민주당의 능력을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좀 박원순 변호사가 설사 된다고 할지라도 아주 박빙으로 쫓아가면서 정말 민주당의 존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건 민주당만 생각할 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박원순 변호사가 되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적지 않게 있는 거죠. 박영선 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박원순 변호사 측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가 비공개입니다. 공개 안 되죠. 3일날 같이 공개되는데 이상하게 이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맡아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여론조사 맡아도나 이런 등등 해갖고 도는 소문들이요.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디서 스포일링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 여론조사 내용이 돌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TV 토론 보고 만약에 박원순 변호사가 그냥 박빙으로 우세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박원순 변호사가 월등히 앞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박빙으로가 그럼 뒤집을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도 사실은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 공개하자고 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는 공개하지 않고 이건 바로 공개하잖아요. 이때 그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계산이 민주당이야 사실 선거 한동안 합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계산까지 못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캠프에 무슨 인터넷, 트윗, 페이스북 이쪽에 했고 SNS 팀장을 맡으라는데 난 SNS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외곽에서 특강 다니고 방송하고 이런 거로 충분히 내 역할을 할 테니까 그 캠프에 날 놓지 마라 그러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위대한 정치인으로서 멀리 넓게 이 야권 통합 큰 틀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과 대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느 한쪽에 민주당 당인이긴 하지만 조금 더 객관자적인 입장에서 큰 틀에 우리가 통합을 인도하는 이런 인도 이런 견인차 역할을 인도 선지자. 깔때기가 빗나갔어. 자,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의 꼼수라는 게 저는 그런 그리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 하는 3만 명이 이게 가장 큰 거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미 그 전주에 일요일 날 4명이 빡세게 붙었을 때 4명의 서울시장 후보가 빡세게 붙었을 때 각 캠프에서 총력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거든요. 그것도 연휴 마지막 날. 아무리 민주당이 조직력이 있어도 잘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거인단, 본인들이 신청해서 3만 명으로 추출되는 선거인단 아니에요? 선거인단인데. 지금 공개하지 말자, 공개하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또. 그거 갖고 대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민주당에서는 공개하자. 이게 이제 그 의미도 짚어주셔야죠. 왜 명단을 공개하자고 하느냐. 명단을 공개하면요. 서울에 25개의 구청이 있죠. 그 다음 48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48개 지역구에 그 지역 주소지를 갖고 있는 선거인단의 명단이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과 지역의 핵심 당원들, 시의원, 구의원들 그 중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서 함께 그날 이동하기가 좀 쉽지 않을 터이니 같이 가자 하면서 그분들에게 같이 가자 그렇게 권유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죠. 이게 이분들이 선거인단에 응했지만
본인들이 아직 정치적으로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임박해갖고 맨투맨 마크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 영향이 있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개하고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출된 그 선거 명단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조직력이 있으니 민주당이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그 행위는 결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말은 그거예요. 뭐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큰 그림으로 보자면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제 민주당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곤혹스러운 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제도 이제 우리 핵심 당직자 회의했는데 35명 중에서 이제 한 20명쯤 나왔어요. 긴급하게 소집했으니까. 막 하다 그래서 주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냐. 주위 얘기를 한번 들은 걸 전해봐라. 당신들 얘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몇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경원한테 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주위에서, 우려 섞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냐. 근데 이건 민심이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영선 의원이 능력이 있고 훌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디스카운트가 있지 않냐 이번에. 그렇죠. 그런 우려가 많아요. 민주당 많죠.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그 호불호, 능력 유불 그런 문제가 떠나서 아니거든요. 이번에 민주당 디스카운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경선에 아주 아픈 부분으로 작용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 이기려고 하는 게 뭐가 나쁘냐. 맞아요. 근데 정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그 유권자가 없으면 정당 스스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박원순 변호사한테 가 있는 지지는 민주당 지지가 아니에요. 그걸 민주당이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원순 변호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죠. 그렇다면은 박원순 변호사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했죠. 민주당의 후보를.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얻었던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지치고 실망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이제 지지율이 확 몰렸다가 그 지지율을 본인이 고스란히 한나라당이지만 비민주당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죠. 그 지지율을 고스란히 박원순 변호사한테 줬단 말이죠. 자기가 10배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흡수했어요. 박원순 변호사가 지지율 한 5%대에다가 한 50%대가 올라갔습니다. 이 지지율을 민주당이 자기들이 단일화만 하기만 하면 자기가 흡수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랬다면 처음부터 민주당을 지지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원장이 사실은 자기 지지율을 준 건데 박원순 변호사한테 민주당은 이 경선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타려고. 사람들은 글로 줄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김총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박원순 변호사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지금 박원순 변호사가 갖고 있는 지지율을 온전히 가져갈 거고 플러스 민주당까지 가지만 갈 수 있지만 민주당 후보로 되게 되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박원순 변호사 지지하는 분들이 일부는 올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전체를 안고 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저는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 있는 뿐만 아니라 맞는 지적입니다. 맞는 지적이. 그리고 제가 이제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반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똑같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제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하거나. 근데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하는 측은 야권이 통합되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더 큰 틀에서 함께 됐을 때는 지지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는 굳이 누구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민주당을 선택하기에는 아직 민주당한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다.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거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민주당의 상당 부분 실망에서 좀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아니 박영선 후보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틀린 얘기라는 거죠. 지금은 후보 개개인의 박영선 후보를 볼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사람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박영선 후보가 개인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생각인데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왜 뭐 자격이 주어질 수 있지 박원순
그 시민단체에서 박원순 변호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주어져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인 후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안철수 원장으로부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박원순 변호사의 진 면목을 사람들이 확 알아가지고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지율은 어떤 시대의 요구가 담겨 있는 지지율이라는 거죠.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예전 선거의 논리, 예전 선거의 문법처럼 뭐 후보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흡수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역풍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지금 어떻게든지 그게 이제 맞는 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후보자로서 박영선 후보가 뭐가 부족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아직도 야권 통합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잘 싸워왔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도 민주당 당인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떠나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긴 좀 곤란하지만 그렇죠. 제가 강력하게 민주당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자리에서는 이렇게 결정적이지 않을 시기에 그럴 때 막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그렇죠. 크리티컬한 시점이고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치 제 한마디가 잘못하면 정봉주 경선이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정봉주 그놈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주 영향력이 대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척 조심스러워요. 의원님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이겼어요. 민주당 내부적으로 잠시 승리했다고 기뻐하겠죠. 역풍 크게 옵니다. 역풍 크게 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거 결과가 안 좋았다. 저는 민주당은 사실은 과거의 민주노동당, 과거의 민주노동당처럼 그 지지율이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 그걸 아셔야 되는데 민주당 그걸 몰라.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요 꼭 이겨야 되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우리가 지금 이명박 그 MB 정권 하에서 우리 정치 일정의 그 종착점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 말이 그겁니다. 종착점이 아니고 실제로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우리가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까지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것보다는 상황이 훨씬 좋아진 거죠. 제 말이 민주당 여기서 작은 거 사실은 민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끝내면 안 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의원님 민주당이시니까 지금 제일 지지율이 확 올라갔은 방법은 여기서 박영수 후보를 선출해요. 선출을 일단 정당이고 국회의원 몇십 명인데 일단 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박영수 의원이 이 결과와 상관없이 혹은 이 결과 하기 전에 경선 제도 하기 전에 가서 그냥 박원순 변호사한테 던졌어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확 올라가요. 진짜로 그걸 몰라.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마음의 빚을 확 쌓아놨다가 나중에 받아가는 건데 지금 총선 때 받아가야 될 마음의 빚을 쌓을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그걸 몰라.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지났고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일정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10월 26일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체 정치 일정의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년 4월 11일 총선은요. 서울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각 지역의 구청장들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결정적이에요. 각 지역의 구청장들이 그 총선에. 그러니까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잘 치러야 되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서 4월 11일 총선을 이기는데 감동을 끌어모으는 선거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선거의 의미를 민주당이 존재감을 확인할 선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 앞두고 총선은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총선은 무조건 그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중요한 선거이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감동을 끌어모으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야권 통합의 하나의 전진 기지로서의 이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정당으로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건 싸우지만 전체 정치 일정과 이 상황을 좀 더 넓고 멀리 크게 볼 필요가 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좀 그 굴욕적으로 애둘러서 애매모호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음을. 네.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네. 박영선 의원 본인이, 물론 지금 그렇게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도. 많이 늦었죠. 네. 아니,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면 그럴 수 있는 양반이에요. 다 반대해도 네. 그 불리한데 내가 받겠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2000년 당시에, 2002년 당시에 예. 정몽준하고 단일화할 때 예. 다 반대했잖아요, 다. 예. 근데 후보 그때 본인이 여론조사에 지고 있었죠. 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런데 후보 본인이 그냥 다 시끄럽고 내가 하겠다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꾸로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이 되고 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박영선 그 후보가 됐죠, 이미. 그 사이에 그렇게 결정하고 불과 하루 이틀 사이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지지율이 7, 8%쯤 올라간 거로 그러니까요. 봐야죠. 왜냐면 3, 4% 지고 있다가 3, 4% 이겼으니까 그 하루 사이에 한 8%쯤 지지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엄청난 변화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러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박영선 후보가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직전에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TV 토론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내가 이 사퇴하고 박원순 변호사 지지한다 그냥. 내가 그로 인해서 받게 될 그 모든 그 정치적 그 책임과 비난은 내 홀로 받겠다. 이 정도 자세 취해주면요. 그러면 박영순 후보도 올라가고요. 민주당도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네,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겠죠, 지금은. 네. 그게 이기는 길인 줄 몰라요. 서울시장을 그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만약에 쥐잖아요? 네. 사람들 마음 엄청난 실망. 게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모아준 지지율을 민주당의 경선을 통해서 사실은 여론조사만 했으면 여론조사로는 당연히 박원순 변호사가 나가야 되는데 경선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통해서 빼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갔어. 근데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결과까지 안 좋아, 만약에. 결과라도 다행히 모르겠는데 안 좋아. 민주당 훅 갑니다, 진짜로. 훅 가요. 꼼수를 부려서 뺏어와서 게다가 지기까지 했으면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총선에서 훅 갑니다. 탄핵만큼의 정서적 임팩트가 길게 올 거라고 봐요. 짧게도 아니고. 두고 보자 이 자식들.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실은 이거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저는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정당 안에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저를 왜 불렀어요, 근데? 하여튼 그 마지막 버스 대절하려고 공개하려고 하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는 민주당의 정신 자세로는 진짜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에 나갈 때쯤 결론은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나와 있는데, 여전히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 기능적 그 툴을 갖다 대도 박원순 변호사 쪽이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예.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요소가 많이 생겼죠. 많이 민주당이 있는데, 위험한 요소를 꽂아놓고 있죠, 계속. 예, 많이 있는데 박원순 변호사가 후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사상 최초로 새벽에 졸린 예. 눈으로 모닝 깔때기. 네, 모닝 깔때기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또 슬슬 풀리네요. 오늘은 거꾸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녹화를 앞에 거라고 뒤에 거 하는데 오늘은 거꾸로 해서 난 거꾸로 했다는 게 네. 진행자와 게스트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게 아니고 녹화 순서를 저희 시간에 안 맞아서 거꾸로 했습니다. 네. 이것이 먼저 녹화됐지만 이것으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